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머니카피의 저자이자 설명왕 테이블 채널 운영 중이죠. 김태형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시장 보고 영상 올리고 여기까지 상암까지 오시느라고 바쁘셨겠어요. 네. 예. 아유 근데 지분 공사를 어떻게 하셨길래 지난번하고 많이 달라지셨다. 부음해지셨네. 일단 오늘은 많이 띄워주셨고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저도 임상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네. 혹시 샴푸 같은 거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어트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 그래요. 네, 위고비를 했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 왔을 때보다 지금 한 20kg 정도. 그래요. 맞아요.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어요. 홀쭉해지셨어요. 네. 네. 아니 위고비 효과 있던가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부작용은 없고. 일단은 부작용은 뭐 딱히 저는 느낀 거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 네.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게 약간의 그런 좀 힘이 없음, 체력 떨어짐,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무기력감이 네. 약간. 아니 오늘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 평소 잘 안 보이시던 분들이 계시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우리 테이블 형 나온다고 지금 막 또 일찌감치 와 계세요. 일찌감치 와 계신 분들이 네. 좀 있으시네. 제가 동네방네 광고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광고하고 오. 오셨어요. 네, 네,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저도 우리 또 테이블 형 또 광고 좀 해드려야지. 아니 근데 지금 저 모처럼 그 동안에 미안해요. 가끔 들어가는데 내가 영상 안 본 지 한참 돼가 네. 요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 싶었더니 오늘 아침에 1시간 전에 올린 게 그거네. 엔비디아 실적 리뷰 이 네네. 숫자는 아니잖아. 그리고 17시간 전에 보니까 그거네. 계속 올라가는 주식시장 버블은 언제 깨질까? 뭐 이러다가 저 엔비디아 D-1 오늘은 노잼이다. 참 HD 현대 또 회사 IPO. 또 자회사 IPO 이렇게 또 그거 해놨고 그다음 보니까 이러면 나가린데 불안한 코인 시장 재밌는 게 많네. 근데 이거 뭐예요? 2일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 같은 뭐가 경우에는 틀리셨는데? 일단 4월에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데 그 반등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0.8배속으로 평소 하시던 네. 게 0.8배속 네, 그런 부분에서 한 8월 들어서는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치를 해야 된다. 현금 비중을 늘려야겠다라는 예.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예. 실제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은 7월 1일자 기준에서 6월 말까지의 그런 상반기 매수세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1일 날 우리가 빅테크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한 번에 차익 실현이 크게 나왔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개인들의 매수로 또 한번 버텨내는 모습을 보인 게 글로벌 증시였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7월 중순, 7월 21일 정도였는데 그때 기준에서 밈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 팔란티어라든지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이런 데에 대해서 또 한번 대규모 매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글로벌에서 다시 한번 약간 조정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지만 그거 역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팔란티어라든지 로빈후드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고점을 더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몇몇 기업들은 탈락을 했지만 이제 밈 주식 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한 번 개인 매수세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8월 1일자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개파락 이후에 우리가 뭐 S&P 500, 나스닥의 일봉을 보시면은 양봉, 음봉, 저는 퐁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8월 1일자의 개파락 역시도 퐁당인데 그게 개인 매수세로 이제 다 복구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건 사실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매우 비싼 상황이지만 이 밸류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적립식 매수, 분할 매수가 개인들 중심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려운 장이겠지만 여기서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약간의 고가놀이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점에서 저는 약간 이제 죄송합니다. 조정을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혹은 초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는 게 유의미할 것 같다. 그러면서 2021년도와 같은 유동성 장이 좀 길게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점에 대해서 뭐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 의미의 죄송합니다였다. 네. 그러네요. 엔비디아 실적 얘기해 주세요. 엔비디아 실적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워낙 잘 나올 기업이었고 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네. 더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이게 거의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장의 성장이 좀 많이 둔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는 최근에 우리가 50 시리즈라고
GPU라고 부르는 GTX 50XX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넘버링이 있는데 그 차세대 GPU가 생각보다 스펙업이 이제 그 전작 40 시리즈보다는 뭐 이렇게 스펙업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 판매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번에 실적을 까보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0%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 60% 70% 성장을 했고요. 그 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그러한 실적 역시도 전년 대비 70%에서 90%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모든 숫자가 잘 나왔다라는 게 일단 엔비디아 실적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 이 선반영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0%대 성장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이제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성장하는 건 당연하다. 글로벌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이렇게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나스닥 기준에서도 글로벌 증시 기준에서도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숫자는 아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주주환원 측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엔비디아는 매 8월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1년 동안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0빌리언 수준의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자사주 매입 소각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긍정적 평가, 말 그대로 성장을 주주와 나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더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에서 나온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를 놓고 보시면은 이제 실적과 EPS가 50%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50빌리언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다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을 놓고 봤을 때 70에서 80빌리언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 발표된 데이터는 60빌리언 정도. 말 그대로 전년 대비 실적은 50%가 늘었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는 20% 정도 늘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이 부분을 과연 월스트리트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오늘 밤 혹은 이제 8월 말 9월 달에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제 월스트리트의 투자 의견 주주 환원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투자 의견이 어떤 식으로 갈리는가가 단기적인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시간의 거래에서 낙폭이 많이 줄고 있네요. 네. 아까 처음에는 5%대까지도 밀리다가 3%대를 봤는데 지금 확인 들어가니까 이제 1.1%로 이러면 오늘 본장에서는 이거 계속 또 플러스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은 개인 투자자가 빠지면 매수한다, 빠지면 매수한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고 엔비디아가 지금 글로벌 대장주이기 때문에 약간 고가놀이 박스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런 장이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엔비디아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러면은 지수 방어력은 상당히 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최근에 배팅하고 있는 이제 빅스 공매도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이야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없는 장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배팅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더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에 우리가 뭐 커브드 콜 ETF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두배세 ETF도 엄청나게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옵션 시장의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말 그대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말 그대로 수익이 조금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시장에 대해 가지고 그 수익률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히려 옵션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약간은 지금은 주식에 대한 걱정, AI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뭔가 혼란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프랑스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프랑스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나 또다시 유럽발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뭐 AI 좋은데 엔비디아 좋은데 이러다가 갑자기 옆구리를 탕 한 대 맞을 수 있는 그런 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감을 끌어올리는 정도. 그리고는 메인 시나리오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당장 9월에는 올라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올해 연말 기준에서 내년 연초 기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하게 올라왔을 때를 우리가 그 정도만 대비를 하면은 계속해서 그냥 짧은 시계열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혹은 긴 시계열로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면서 현금을 조금 유지하는 전략 정도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 다음에 엔비디아는 그 정도로 뭐 크게 걱정은 안 한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요? 하이닉스는 여전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4에서 한번 붙을 수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HBM4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원시공정 재설계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수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된 부분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숫자만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시장 점유율 기준에서도 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고 반도체 숫자, 매출 숫자 자체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는 비등해진 상황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HBM보다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테슬라로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와 협업을 하겠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4가 이제 D램의 수율이 잡히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얼마나 잘 쌓는가 그리고는 패키징 기술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부분인데 하이닉스는 절대적으로 엔비디아와 TSMC와 함께 작년부터 HBM4를 개발해 왔던 공정 자체를 이렇게 표준으로 개발해 왔던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의 품질 퀄리티에 맞춰야 된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와 직접적으로 1대1로 HBM4에서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매출이 꾸준히 성장한다라는 점은 이미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30% 정도 성장할 거다라는 것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SK 하이닉스의 CEO도 IR에서 나와서 내년도까지도 우리는 30% 성장을 꾸준히 할 수 있다. HBM 시장은 매년 30%씩 늘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그거 합니다만 얘들도 제법 좋았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뭐 하나 좋으면은 또 곁다리로 그 관련해서 소부장 얘기하는데 요새 소부장 타령이 좀 뜸합니다만 이 와중에 이수페타시스는 잘 가잖아요. 네. 한미 반도체는 막 퍼졌고 네. 꼼짝도 못하고 네. 지금 이쪽은 또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뭡니까 붐을 만들어줘야 또 이렇게 투자자들이 입질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 하는 거지. 왜 서로 이렇게들 언급 안 하시지? 유튜브들조차도 막 아예 요새는 이쪽은 이미 가는 쪽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조방원 얘기만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부품주하고 장비 쪽? 일단은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인 네.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롱숏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하이닉스가 힘이 없는 상황이라서 좀 언급이 적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좀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예. 그러고는 지금 이수페타시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관련주, HBM 관련주라고 딱 분류를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을 놓고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앞서 말씀해 주신 한미 반도체, 예.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는 두산 정도까지가 언급이 될 겁니다. 두산? 네. 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두산 자회사로 있는 동박 관련된 회사가 예, 엔비디아에 예, 납품한다. 예. 그래서 작년도에 첫 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원전 관련된 두산 계열사 지주사로 올라왔지만 작년도에 첫 출발이 엔비디아 관련주로 두산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지주사 관련주, 상폭개정 관련주로 분류가 되니까 수급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비전이라는 종목과의 이런 뭐 점유율 싸움, 어찌 보면 수급 싸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차트가 좀 많이 깨진 상황이라서 지금은 뭐 섣불리 건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급이 끊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관련주, HBM 관련주라고 딱 떠올렸을 때 바로 생각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수페타시스가 있을 것이고 좀 더 확장한다 그러면은 ISC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TSMC와 거래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못 가는 상황에서 어쩌 보면 이제 수혜를 조금 받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HD현대 중공업에 HD현대 미포 흡수합병하겠다라고 하고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 좀 떨어지고 오히려 보니까는 조선주는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이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조선업 섹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조선업 섹터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무조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한 2년치, 3년치는 선반영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베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영업이익을 남기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얼마나 주주한테 배당을 줄 것인가를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업종들이 특히 HD그룹 같은 경우에는 HD현대그룹이 한 50% 정도의 주주환호를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우리가 매출 대비 시가총액 PSR 기준에서 한 2배 정도까지는 적정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선반영이 돼 있는 상황, 내년도 매출, 내후년 매출의 한 2배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이미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선업이 약간은 우리가 수급적인 움직임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급등락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제 나온 공시가 매우 중요한 공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 그러면 HD현대그룹에서 일단 우리가 조선업에서 수주를 받는 구조를 놓고 보시면은 HD현대그룹은 한국조선해양을 통해서 수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각 밑에 있는 도크에다가 분배를 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컨테이너선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는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현대중공업 주주와 미포조선의 주주가 이제 한국조선해양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건들에 대한 이익률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현재로서는 상법 개정이 되었다 보니까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거버넌스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선제 대응하는 관점에서 HD현대그룹이 조선업의 두 기업을 하나로 합친 게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건설기계 역시도 약간 합치면서 이해관계에 대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해관계가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제 대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후에 좀 더 이제 발전한 이후의 그런 과정을 살펴보시면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관계는 또 나중에 또 이게 중복 상장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고 서로 이해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나중에는 합병이라든지 뭔가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우리나라 상법 개정이 이렇게 시장의 질서를 새로 만드는 그런 진통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공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마스카 프로젝트도 그렇고 앞으로는 뭔가 뭐 좀 시장의 시그널을 좀 더 깔끔하게 주기 위해서 합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 전의 구조를 놓고 보셨을 때는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특수 관계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른 기업에서도 지배구조 개편의 이슈로 많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나중에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차그룹이라든지 다른 대기업 계열사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기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이 현대미포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어제는 두 자릿수 10%대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둘 다 또 이렇게 많이 밀려요. 일단은 지금은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순환매 같습니다. 관점. 네, 왜냐 그러면은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어제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더 확산해서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놓고 보시면은 코스피가 3,200 전으로 왔다 갔다 한 게 거의 한 달이 넘어간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계속 박스권 내에서 종목별 종목 장세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매수 매도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재 생각을 하실 때는 그냥 어제 오르면 오늘 빠지는 그런 장 수준에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영상 제목 또 회사 IPO 네. 그건 뭔 내용인데요? HD현대가 현재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로봇. 얘기는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로봇 산업에 진출하는 게 최근에는 한화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관련 공시가 나왔었고요. HD현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쪽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외부 자금, 프리 IPO 자금을 유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은 프리 IPO라든지 스타트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디어는 때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업펀드를 통해서 특히 제가 이번에 영상을 올린 이유는 HD현대 로봇 사업부에 산업은행이 프리 IPO 자금을 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포인트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대기업의 계열사가 IPO를 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상장하기 위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데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 이건 약간 넌센스죠. 정부의 기조와 산업은행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HD현대그룹이 돈이 없는 그룹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HD현대그룹이 로보틱스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기업이라 그러면은 그룹사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키워야 되는데 이걸 외부 자금을 유치해가지고 나중에 IPO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 프리 IPO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나라의 신사업을 발굴하는 데 돈을 넣는 게 아니고 대기업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다. 프리 IPO 시장에 계속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이런 돈들을 가져가는 게 우리나라의 뭔가 기초과학 혹은 우리나라의 신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이게 약간 저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놓은 겁니다. 아, 신선하다. 신선하다. 그냥 그래서 유튜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사치들만 있지 말고 신선하다 테이버, 장하다 테이버. 감사합니다. 아니 돈이 없어, 뭐 가오가 없어, 뭐 왜 그걸 갖다가 왜 또 산업은행 돈으로 하려는 거예요? 산업은행이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의문이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뭐 좀 하려면은 자기들 돈으로 하고 사업 키워서 진짜 매출도 좀 만들고 이익도 내고 그런데 사업성은 더 있고 기술도 있고 아 이거 전도 유망한데 조금 쩐이 좀 그거 합니다. 한번 유상증자를 하든지 그쵸. 저희가 뭐 회사채를 발행하든지 하겠는데 이거는 뭐 돈은 쟁여놓고 요거 하나 더 이렇게 또 종이 장사는 아니고 IPO 할까 하려는데 네. 돈 좀 태워주실 분 했더니만 시장은 긴가민가 하는데 산업은행이 우리가 해줄까 이런 분위기?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국내 증시 제 너무 차분해지는데 어떤 섹터 요즘 유망하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법 개정이라는 메인 이슈 그리고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그런 뭐 시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국의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우리나라에서 좀 1년, 2년 정도 투자할 만한 그런 섹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계속해서 뭐 은행, 증권 이런 데가 좀 유망하지 그래요? 않을까. 특히 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런 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외국 투자, 미국 투자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 사용량 순서로 놓고 보시면은 키움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이라든지 이런 데가 좋겠죠. 네. 그리고는 저는 뭐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나왔고 내년도에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HBM 관련된다든지 아니면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쪽, 특히 우리나라에서 변압기 관련된 쪽 같은 경우에는 예. 최근에 변압기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또 HD 현대긴 한데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언저리에서 약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뭔가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은 HD 현대 일렉트릭 변압기 쪽이 또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변압기 그리고는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는 뭐 증권주 이런 데를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요 애플이 요번에 이 아이폰 17, 아이폰 17 요거는 뭐 제법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것 같던데 요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 뭐 관련주 있나요? 뭐 부품주라든지? 국내에서는 지금 뭐 폴더블이 내년에 나올 거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폴더블 관련주가 좀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는 계속해서 뭐 전통의 LG 관련주라든지 BH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은 스마트폰 시장이 2010년 초반대부터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해서 2014, 15, 16년을 지나면서 연간 16억대, 17억대 팔렸던 그런 스마트폰 시장이 현재는 연간 14억대 시장까지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얘기가 나온 게 저가형 모델을 계속해서 더 추가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는 맥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만 원대 수준까지, 100만 원 초반대 수준까지 이렇게 가격대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는 뭐 스마트폰 시장은 웨어러블 시장을 포함해서도 프리미엄화의 전략에 좀 이렇게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마진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쪽 섹터는 투자에서는 조금 차순위로 미루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AI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조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갤럭시 핸드폰과 아이폰을 딱 놓고 봤을 때 사진을 AI에 편집을 시킨다. 라고 하면은 애플은 제대로 된 사진 편집 기술을 아직까지도 구현하지 못하고 있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밖에 없는 얼굴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적정히 대칭을 섞어가지고 반을 날리면 거기에 얼굴을 채워주거든요. 예.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반을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뭉개져서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실전에서 사용하는 AI 영역에서도 애플이 지금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애플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투자에 있어서 약간 먼 순위에 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